아, 재밌게. 재밌게 살지, 뭐. 재밌게 살아야죠. 뭐, 짜증을 내나, 뭐, 짜증을 안 내나, 뭐, 시간 가는 것도 똑같고. 그죠? 예. 가능하면 재밌게.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상금인데,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 사유, 그 다음에 지급 조건, 그리고 지급 금액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건 그냥 포상금에서, 자, 보시면 140페이지에 갑니다. 포상금 지급 사유가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해가지고 위에 몇 개? 4개가 있고. 그러니까 사유가 그죠? 1로 시작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해가지고 사유가 4개 있어요. 그리고 부정한 허가와 관련된 게, 그리고 허가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까지 해가지고 몇 개? 총 6개 있습니다. 6개에서 지급 조건이 뭐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된 건 뭐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고요. 그리고 부정한 허가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의 포상금과 같아요. 검사가 뭐한다? 공소제기 기소를 하거나 기소 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하나이고, 허가받은 목적 외 이용은 허가 관청에 뭐가 있으면 이행 명령이 있으면, 자, 그러면 포상금 지급 금액은 얼마냐면 여기에 얼마? 20%. 근데 거짓 등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는 최저가액의 100분의 10이죠. 그럼 금액이 커요. 크면 1을 곱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 과태료가. 그러면 여기에 곱하기 20%면 얼마죠? 4천이죠. 그러니까 이게 4천이면 4천만 원이 포상금이 되는 건 아니죠. 그 지자체가 망하겠죠, 이러면. 그래서 얼마? 1,000만 원. 아무리 많아도 1,000만 원 한도 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요, 기타 건별이죠, 건별. 건당 건별로 얼마? 50만 원 이렇게. 그런데 포상금 관련해가지고 자, 이 사유하고 내용은 당연히 아셔야 되는데, 일단 그 보시면 공인중개사법상의 포상금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일단은 이거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합니다. 기본적으로 포상금액이 뭐가 없다? 국고보조라는 게 없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국고보조 없고. 그리고 또 기억할 게 뭐냐면 포상금 지급의 그 절차가 이거 있잖아요. 자, 볼게요. 신고서나 증거자료 제출하고, 그 다음에 수사기관에 통보가 있으면 신고 허가관청이 뭐하냐면 포상금 지급을 결정합니다. 포상금 지급을 결정해요. 결정하고 그 다음에 신고 고발인에게 통보, 고발인에게 뭐 하느냐? 통보를 해줍니다. 뭐라고? 포상금 지급 신청하라고요. 그러면 통보받은 자가 뭐 할까요? 신청서를 제출하겠죠.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몇 월? 2월이겠지 뭐. 2월 이내에 지급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공인중개사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신청서를 제출받잖아요.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하고 지급을 결정해요. 결정하고 난 다음에 결정한 날부터 몇 월? 1월 이내에 지급하는데 순서가 다르죠. 여기는 먼저 결정을 하고 시작해요. 수사기관 통보 등을 받으면 지급을 결정하고 해서 몇 월? 2월 이내에 지급한다는 거. 차이가 나죠? 예, 이렇게 일단 대표적으로 요거하고 그 다음에 이거 1월이 아니라 2월 이내에 지급한다라는 것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됐고. 자, 그 다음에 포상금에서 140페이지 밑에 보니까 포상금을 안 줄 수 있는 경우도 있죠. 직무 관련 위반 관여자 익명 가명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뭐 국고한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딴 거 없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142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알기만 하면 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해서 위반했다.
위반했다 그러면 기본 제재는 뭘까요? 기본 제재는 그냥 500 갑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런데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해가지고 과태료, 자, 이거 500하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나 그러면, 거짓 거래 신고라든지, 그 다음에 거짓 해제 신고, 그리고 거래대금 지급 증명 미제출, 거래대금 지급 증명 미제출. 이 경우는 얼마냐? 이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입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긴 했는데 실가 등 있잖아요. 실가 등 거짓으로 신고했다. 실가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게 되면 이거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에요.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과태료 처분 사유인데 모르면 기본이 500가고 실제는 요거겠죠. 그런데 거짓 거래 신고, 거짓 해제 신고, 거래대금 지급 증명 미제출의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거짓 거래 신고나 거짓 해제 신고의 경우가 뭘 목적으로 하면 거기 있습니다. 142페이지 1번.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할 목적. 그러니까 단순하게 거짓 거래 신고라든지 거짓 해제 신고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지만 부당한 재물 취득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게 얼마다? 3대 3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는 3대 3이 해당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이해하겠죠? 3대 3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없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형벌 사유가 없었는데 3대 3이라는 규정이 있다. 요거 정도 아시면 돼요. 작년 4월 18일 날 신설됐죠, 이게. 그러니까 일단 요건 좀 기억하셔야 돼요. 형벌 대상이 있다, 없다? 있다. 원래는 과태료뿐이었는데 그 정도. 그리고 밑에 저까지 오른쪽 가셔가지고 안 봐도 돼요. 자진 신고에 대한 감면 보이시죠? 거기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닦 것이고, 거짓 거래 신고, 거짓 해제 신고, 거래대금 지급 증명 등 미제출은 감면 대상이 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에 주로 뭐가 나오냐면 이거 나왔어요. 거래대금 지급 증명 미제출은 뭐 감면하고 아니에요. 감면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이 세 개는. 왜냐 얘는 고의예요. 고의성이 짙기 때문에 자진 신고해도 감면 안 해주는 거고, 또 감면이라는 건 면제와 감경이잖아요. 면제와 감경의 줄여 감면인데, 감면의 전제가 뭐냐면 성실한 협조입니다. 성실한 협조. 그러니까 자료 제출하세요 그러니까 싫어요 그러는데 깎아주겠냐고. 이해하겠죠? 그래서 거래대금 지급 증명뿐 아니라 자료 미제출은 뭐다?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고의성이 짙은 거짓 거래 신고, 거짓 해제 신고, 그리고 성실한 협조를 전제로 하는 자진 신고 감면에 대한, 그러니까 성실한 협조가 아니죠. 그래서 신고 간청 전에는 면제고, 신고 조사 시작 전에는 면제고, 조사 시작 후에는 100분의 50의 감경인데,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뭐라고? 그 성실한 협조가 기본 전제예요. 근데 자료 제출하세요 그러는데 싫어요 이러면 안 깎아주겠죠 당연히. 그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예외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됐고.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했고요. 그 다음에 146페이지부터 교재에 읽어보시면 제가 별 표현한 게 있거든요. 자, 일단 146페이지 가셔가지고 판례 보입니다. 몇 가지만 주의해야 될 것만 실무 파트에서 한 번쯤은 봐야 되겠다라고 싶은 건데, 첫 번째 그 중개 실무 파트에 중개행위 있잖아요. 중개행위가 뭐냐 해가지고 판례 나옵니다. 의뢰시부터 언제까지? 거래시까지의 1년의 행위가 중개행위입니다. 그러니까 146페이지에 판례 해가지고 박스 있죠. 그건 거래계약 체결, 거래 이후의 과정이잖아, 그죠? 거래 이후의 과정이지만 뭐가 돼 있어? 중개 행위에 해당되는 예입니다. 그래서 얘가 뭐냐면 확정일자 취득 대행이고,
공유사법에서 이거 봤죠? 계약성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뭐 있잖아, 그죠? 그게 이거예요. 확정일자 취득된 같은 판례 내용입니다. 146페이지에 그거. 그리고 147페이지에 부동산 경기와 대상물 수집이 나오는데 이거 그냥 초기에 나왔던 것들이 제가 별표 하나 있는 것들 나오긴 했었어요. 근데 이건 개론하면 개론 배우면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경기 사국면 있잖아요. 배우시죠? 위에는 호황이고 일단 이 밑에 불황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있잖아요. 여기 저점까지 내려오는 이게 뭐죠? 하향시장이죠. 하향시장에서 종전 가격은 최고점입니까? 최저점입니까? 고점이죠. 내려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질문이 나온 적이 있어요. 옛날에. 그렇죠? 옛날에. 그래서 뭐 개론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억할 게 뭐냐면, 자, 148페이지 보니까 두 개. 아이다 원리 있죠? 아이다 원리의 개념하고, 그 다음에 셀링 포인트 있죠? 요게 뭐냐라고,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셀링 포인트에서는 그 특성의 기억 있죠? 다양성과 구분의 불명확성,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부동산의 개별성으로 인해서 다양성이라는 특성이 있죠. 그리고 사람마다 그 판매 소구점이, 즉 셀링 포인트가 다를 수 있어요. 그죠? 그거 정도. 그 다음에 오른쪽에 중개업 경영 특징도 제가 둘을 끊었죠. 두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제 기억에 4회 때 7회 때 문제인데 어쨌든 뭐 이런 건 나온 적이 있다. 순수익의 고정성 이렇게 나왔어요. 그게 말이겠어요? 순수익의 고정적이면 따면 바로 오픈해야지. 그죠? 네, 그거. 하여튼 그 다음에 150페이지에 의뢰와 접수 처리 나오는데 시험에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법상 개업 공인중개사의 매수 의뢰 시 우선 확인 사항이 아닌 것은 하고 물었어요. 답이 뭐였겠어요? 권리관계죠. 사러 왔을 때는 뭐 물어야 돼? 목적, 자금을 물어요. 자금 예산. 이게 순서예요. 첫 번째 목적, 두 번째가 자금 예산이에요. 그러면 니끼가 이거 뭐 언제 물어봐야 돼? 사러 왔을 때요? 팔러 왔을 때요? 그렇지. 팔러 왔을 때 물어보죠. 니꺼가 이렇게 타인소의 부동산도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오른쪽. 자, 중개계약의 종류와 특징은 별이 3개죠? 종종 묻긴 합니다. 근데 뭐 이건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하여튼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는 뭐겠어요? 일반 중개요. 좋은 말이 막 나와. 그럼 뭐겠어요? 공동 중개요. 우리는 나라가 이게 아래 위로 쪼개져 있어서 그런가. 하여튼 합치면 되게 좋은 줄 알아요. 공동. 그 다음에 이번에 전속 중개인데 이건 책임에만 체크하시면 돼요. 책임. 책임성, 뭐 강조, 뭐 책임 뭐 이러면 전속 중개다. 그 다음에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있죠. 딴 거 없고 세 번째 장점 보입니다. 경제성, 안전성, 편리성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거. 그리고 뭘 기억해야 되느냐 넘겨보면 4번 전자계약 시스템의 이용 절차가 나오는데 주의하실 건 그 3번의 지문도 있습니다만은 제목 옆에 적어놨죠. 직거래, 단독, 대행 불가합니다. 직거래, 단독, 대행,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직접 가야 되고, 그러니까 직거래가 안 돼요. 개공을 통한 중개라야만 되고 일방이 거부하게 되면 단독 안 돼요. 왜냐하면 전자계약서라는 건 우리가 그 무슨 인터넷상에서 회원가입 하잖아요. 뭐 1번, 2번, 3번 항목이 있으면 이번에 체크를 안 했어. 다음 단계 안 넘어가죠. 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대행이라는 말은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본인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본인이 아닌데 무슨 본인이 되겠어요. 그래서 단독 직거래, 그다음 직거래 단독 대행 전자계약하고는 별개다.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갑니다. 자, 어디 가느냐? 주임법 상임법 갑니다. 주임법 상임법 몇 문제 나올까요? 2문제 나옵니다. 민사 특별 파트에서는요. 2문제, 2문제씩 4개 나오죠. 그러니까 총 토탈 해가지고 6문제가 나오는 게 이 파트인데, 그러면 뭐 우리 뭐 자세한 건 어디서? 민사 특별법에서 배우시면 되는데 1차만 1차 되고 2차만 준비하시는 분은 모르잖아요.
이제 또 시간 지나면 잊어먹죠. 시험 공부는 휘발성이 엄청 셉니다. 시험 합격하시고 2달 있다가 2달도 아니네. 한 11월이니까 11월, 12월 달에 실무교육 딱 받으러 가잖아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진짜로 신기하게. 그러니까 머리가 사람이 너무 고민하면 죽잖아요. 그래서 싹 지웁니다.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안 지워질까 봐서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시험 치고 한 달, 2달 지나면 싹 사그라집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머리 터질까 봐서 걱정 안 해도 돼요.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 주임법인데, 우리는 한 문제가 나오고 상임법 한 문제 나오거든요. 자, 일단,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그러면, 누구요? 자, 주거용 건물입니다. 기억할 거 시험이 잘 나오는 것만 하면 돼. 주거용 건물인데, 이거, 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있잖아요. 적용할까 안 할까? 하죠. 주거용 건물을 비주거용도로 하셨죠?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중요한 건 이거죠. 비주거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그죠? 주거용으로 개조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 그죠? 된다 그러면 틀리죠?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임대인 동의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비주거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적용 대상이 된다. 이렇게 나와요, 시험에는. 안 됩니다. 뭐가 빠졌다고? 임대인 동의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그거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주임법을 적용하는 대상자가 누구냐면 자연인이죠. 자연인의 경우에는 뭐다? 외국인 등록한 외국인도 포함될까요? 됩니다. 그러면 법인은 기본적으로 적용이 돼야 하는데 안 되는데 되는 경우가 있죠. 안 되는데 뭐? 내지방 중기. 그죠? LH가 내자잖아요. 내지방 중기. 그죠? 그러니까 요 세 가지 경우에는 법인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 내지방 중기. 자, 자연인의 경우 대상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딱 눈에 그냥 보이면 됩니다. 주임법상에서 그죠? 그러니까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 있죠?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임법 상임법은 항상 임차인하고 임대인의 위치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민사법 하실 때는 2차만 공부하셔도 시간 되시면 들으세요. 기억이 다 잊어먹었잖아요. 민사파트는. 자, 그러면 첫 번째가 뭘까요? 대항력입니다. 대항력. 대항력은 일단 뭐요? 대항 요건을 갖추면 되죠. 대항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이 인정되는데 대항 요건이란 뭐다? 주택의 인도. 그 집 살아야 되죠. 그리고 뭐하면 전입신고를 한 때입니다. 전입신고를 한 때는 신고서를 제출한 때가 아니라 신고서가 뭐 된 때? 수리된 때를 말합니다.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은 요거니까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겠죠. 그리고 대항요건의 구비를 따질 때 종종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다가구하고 다세대의 차이입니다. 다가구는요 어디까지만? 집원까지만 기재도, 다세대는 동호수까지 기재해야만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그러면 두 번째, 이 대항요건은 언제 효력이 발생할까요? 다음 날 0시입니다. 그러면 대항요건은 언제 갖춰야 될까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에 갖춰서 이때만 갖추면 되는 게 아니지. 유지해야 되죠. 언제까지? 배당 요구 종기 시까지. 배당 요구 종기 나오니까 그러면 또 묻죠. 그럼 배당 요구 종기는 언제를 말하는데요? 경매 절차상에서 매각기일과 매각 결정기일이 나오면 뭘 생각해야 돼? 매각기일을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건 첫 매각기일 이전입니다. 이전. 법원이 정한 날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종종 바뀝니다. 매각 결정기일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일반적으로 대항 요건 갖추면 대항력 있잖아요. 그죠? 그 기간 동안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경매시죠. 해당 주택의 경매 처분 시 선순위 담보권에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선순위 담보권에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래 되겠죠. 대항 못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대항력은 일단 네 가지는 기억나. 이 정도. 선순위 담보권에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만일 1번 건저당, 2번 임차인 그러면 이 2번의 임차인은 뭐라 그래요? 선순위, 후순위. 후순위 임차인. 대항할 수 없는 임차인, 소멸하는 임차인 이러죠. 이렇게. 자, 요 대항 요건 다 그럼 4개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가 우선 변제권입니다. 우선 변제권은 대항 요건을 갖추고 뭐 받으면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러면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아요? 읍면동사무소, 공정인사무소, 법원 등기소에서 받습니다. 그러면 이거 채권입니까? 물건입니까? 채권이지만 확정일자는 그 자체로는 의미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전국 관할이 어디 상관없이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만 받으면 무슨 뜻이냐? 그 당시 그 문서가 존재했다는 확인이 지나지 않습니다. 부부싸움 해가지고 각서 받죠. 각서 받으면 각서에다가 확정일자 받을 수 있을까? 있습니다. 등기소 가서 찍어달라면 찍어주죠. 그러니까 확정일자는 그 당시에 그 문서가 존재했다라는 확인이 지나지 않아요. 다만 주임법상에서 뭐가 지면 대항 요건을 갖추면 뭐 하겠다고? 물권적 효력을 인정하겠다는 거죠. 물권적 효력을 인정한다. 물권이 되는 게 아니라 물권의 순위를 부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권의 순위가 부여됐으니까 채권보다는 앞서겠죠. 그리고 그럼 물권끼리 부딪히면 후순위보다 앞서겠죠. 그래서 우선이라 말은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는 권리인데 시험에 나올 때는 묻죠. 이게 언제? 다음 날 0시입니다. 확정일자는요. 당일 적시입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를 물어요. 그래서 어디 있냐면 그 요약지 154페이지 보면 밑에 박스 판례가 있어요. 그걸 그대로 적어보면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추고 그랬죠. 1일입니다. 다음 날 확정일자 받고 언제? 2일입니다. 그날 뭐 했다고? 그날 저당권 설정 등기가 격려되었다면 이래 돼 있죠. 그러면 임차인하고 저당권자의 순위가 어떻게 된다고? 같다 그죠? 1일 했으니까 대항 요건은 다음 날 0시, 2일 0시죠. 그런데 확정일자가 언제? 2일 날 9시이기 때문에 둘 중에 늦은 건 얘죠. 그리고 저당권 설정 등기도 언제? 2일 날 9시. 그러니까 둘 다 2일 날. 그러면 동순위. 이해하겠죠? 안분배당입니다. 최근에 따른 안분배당. 그런데 지문에 한 번 좀 나온 게 어떤 거냐면 확정일자의 부여는 대항 요건의 구비를 그 전제로 한다. OX. 확정일자의 부여는 대항 요건의 구비를 그 전제로 한다. 다시 말해서 그 집에 살아야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아니죠. 그죠? 그래서 확정일자부터 받고 대항 요건을 갖출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확정일자는 대항 요건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실무적으로는 이걸 읍면동사무소에서 받잖아 보통. 그러니까 동사무소의 담당자가 그래요. 전입신고 했어요? 물어봐요. 전입신고 해야 확정일자를 부여해줘요. 그래야 일처리가 간단하니까. 근데 그건 아셨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원 등기소라든지 공정인 사무소에 하면 주민등록을 일람할 수는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확정일자 부여가 대항 요건을 전제로 하지는 않습니다. 요거 아셔야 되고, 특히 이거 지금 말씀드린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최우선 변제권입니다. 최우선 변제권이란 대항 요건을 갖추고 소액임차 보증금에 해당돼야 되죠.
소액 임차 보증금의 범위에 해당되어야 되는데 소액 임차 보증금의 범위와 기준을 정하는 게 뭐냐면 주택임대차위원회예요. 그래서 소액 임대차 보증금, 임차 보증금의 범위에 해당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가장 최근에 개정된 최근의 기준은 언제냐면 2023년도 2월 21일 기준입니다. 지금 현재 그 시행되는 금액 자체가. 그러면 문제는 소액 임차 보증금 범위가 23년 2월 21일에 바뀌었는데 소액 임차 보증금에 해당되는지의 그 기준은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선순위, 그죠? 선순위 담보권 설정일 기준이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최우선 변제하고 대항력 해가지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가 나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는 이게 그죠? 어떤 내용인지를 알면 돼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는 일단 첫 번째, 임대차 기간 중에는 돼, 안 돼? 안 되죠, 그죠? 기간 만료입니다. 만료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보증금 반환을 못 받을 때죠.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러면 대항력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예요? 세 가지 다 그 집에 살아야 돼요. 그죠? 대항력권을 유지해야만 이 효력이 인정되는데 문제는 자, 두 번째. 거주지 이전이죠. 임차권 등기 명령. 자, 등기 경로입니다. 등기 신청 시가 아니고요. 등기가 경료된 이후에는 대항력과 우선 변제 효력을 어떻게 한다고? 발생시키거나, 아셨죠? 이미 발생한 걸 어떻게 한다? 유지하는 제도. 이게 포인트죠. 요거요. 발생시키거나 유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임차권 등기 후입니다. 등기 후 임차인입니다. 등기 후 임차인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권 있어 없어요? 우선 변제권하고 최우선 변제권이 나오면 우선 변제권이 있다 없다? 당연히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권은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 알고 들어왔잖아요. 요거. 그러니까 이 지금 제도가 지금 제가 네 개를 말씀드렸는데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가 1, 2, 3번하고 4번은 조금 의미가 달라요. 그죠? 1, 2, 3번은 임차 보증금 보호에 포인트가 있는 거고 4번은 임차인의 거주지 이전의 자유보장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간판해 보시면 기간이 끝났죠. 그죠? 끝났는데 돈 못 받았어요. 돈 못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른 데로 이사를 가는 거죠.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통 임차 보증금을 보면 매가에 한 80% 되죠. 그러면 이쪽에서 임차 보증금 80% 못 받았고 그런데 다른 곳에 이사를 가요. 거기에다 임차 보증금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임차 보증금만 합치면 집 사고 남아요. 뭔 말이겠죠?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는 경제적 여력이 없으면 활용이 안 돼, 이거. 그죠? 그런데 대항력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이 세 가지는 있잖아요. 세 가지 중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한 가장 강력한 제도는 뭐예요? 임차권 등기 명령. 아니. 이거 상관이 없고 1번, 2번, 3번 중에서 4번. 아니 4번 빼라니까. 이 제도 중에 그럼 이게 포함시켜도 마찬가지야. 임차인을 그죠 가장 강력하게 보호하는 제도는 그러니까 이 말에 현혹되니까 물어보는 거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서 임차인을 가장 강력한 제도는 대항력이에요. 대항력. 우선 변제권은 뭐죠? 순위가 낮으면 순위가 빠르면 다 받지만 순위가 늦어지면 하나도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최우선 변제는 뭐냐면 해당 주택이 경매가 되면 주택 가액이 얼마? 2분의 1을 초과 못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사실 얼마? 일부를 보호하는 제도예요. 최우선 변제는.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는 임차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최소한 홀라당 다 까먹고 지죠. 딴 데 이사 가게 하지는 않겠다는 거야. 이해하겠죠? 최소한은 지켜주겠다는 거고 최우선 변제고. 그러면 대항력은요. 임차 보증금 전액이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그 집에 살고만 있으면 임차 보증금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깡통 전세라든가 이런 게 이제 케이스가 있죠. 그거는
임차 보증금의 횟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는 선택에서 해당 물건을 사야 되고 아셨죠?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을 얘기합니다. 보증금 보호에서는 이게 제일 강한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선 변제는 순위에 따른 변제이기 때문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죠. 최우선 변제는 내가 알고 들어왔지만 나부터 돈 주세요 이 말이에요. 이건 인정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이 집 주인 골 때리는 거 알고 들어왔는데요. 아셨죠? 그래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다 그럴 때 요거 그래서 이 예만 하나 기억하면 돼요. 자 보세요. 2023년도 2월 20일 날 건조당이 설정되었고 얼마냐면 2천만 원으로 이거 당급 돈이 좋고 바르게 이제 필요해서 건조당을 설정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 임차인인데 언제냐면 2024년 5월 20일이에요. 그리고 대항 요건을 갖추고 얼마 1억 6,500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이번에 있는 임차인은 해당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대항력 있어 없어요? 이거는 대한민국 해당 주택이 그냥 말짱한 상태면 이건 뭐 그냥 살다 나가면 돼요. 그죠? 문제는 이 집이 날아갈 때 얘기죠. 경매 처분시입니다. 경매시 선순위 담보권에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번에 있는 임차인은 이걸 뭐라고 그러죠? 후순위 임차인. 대항력 없는 임차인 그러죠? 그러면 이거 사라질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우선 변제권 있을까 없을까요? 우선 변제권도 있어 없어? 없어요. 대항 요건만 갖췄지 확정일자 받았단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선 변제권도 없어요. 그러면 최우선 변제권 있어 없어요? 최우선 변제권도 없습니다. 자, 현재 시행되는 법령을 기준으로 혹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면 서울특별시가 1억 6,500인 거 맞잖아요. 1억 6,500에 얼마? 네, 5,500만 원만큼 보호받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보면 소액임차 보증금의 범위는 뭘 기준으로? 선순위 담보권 설정일 기준으로 했습니다. 언제? 2월 20일 기준이에요. 2월 20일 기준 서울이 얼마죠? 1억 5천만 원입니다. 1억 5천에 5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시행되는 법령이나 임대차 계약 체결을 기준으로 그러면 OX, X고 언제? 선순위 담보권 설정일 기준으로 하니까 이 사람은 대항력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뭐다?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뭐 하면 돼? 일단은 주임법상에 다른 내용 없고 그냥 이거 대의 변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갚아버리면 이제 사라지죠? 그럼 이제 이번에 있는 임차인이 뭐가 되는 거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돼요.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2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1억 4,500을 세이브할 수 있죠?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가 이렇게 있다는 거하고 나머지는 이제 규정들만 잘 체크하시면 되는데 체크해 볼게요. 155페이지에 가시니까 전세 대출금 있죠? 전세금 대출 받으면 그 전세금에 대해서 금융기관이 승계하거든요. 그게 그 규정이 뭐냐면 7번이 7번. 금융기관 등이 제가 사실은 이제 내년에 보시게 되면 다 없앨 거예요, 이거. 근데 조문 한번 보시라고 넣어놓은 거니까 내년에 다시 볼 일이 없어야 되겠죠? 뭐 또 볼 겁니까? 자, 7번에 금융기관 등이 해가지고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 범위에서 우선 변제권을 승계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9번 가세요. 금융기관 등은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거 꼭 좀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은 제가 줄 거놨죠. 그게 포인트고, 그리고 저 밑에 보니까 동그라미 4번에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고 바로 맨 마지막에 줄 거놨죠.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그대로 뭐다? 유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5번. 자, 그 등기 후에 임차인입니다. 5번. 제8조에 따른, 요거 가로 묶어볼까요? 시험에는 제8조에 따른을 딱 묶고 빼버려요. 그러니까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없다. 그냥 이렇게 나와. 이건 그냥 우선 변제권입니다.
제8조에 따른 이게 뭐야? 임차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하여 이게 나오면 그게 뭐죠? 최우선 변제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요걸 딱 빼버리고 그냥 지문 그대로 내거든요. 그 다음에 6번. 임차인 등기 명령 관련된 비용은 누구한테?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쭉 가십시오. 제3조 6 보십시오.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 제공 등 그랬는데 확정일자 부여는 읍면동 사무소, 공정인 사무소, 법원 등기소 등에서 합니다. 그리고 3번 밑에 주택임대차 이해관계 있는 자는 바로 밑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도 밑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누구 동의를 받아서? 임대인 동의 받아에다가 이거 칠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면 자, 그 가운데 부분 작은 글씨 있잖아요. 거기에 주택임대차 이해관계자의 범위에 5번이 들어갑니다. 뭐 갱신, 거절, 임차인이었던 자 아셨죠? 계약 갱신, 거절, 임차인도 이해관계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보 제공의 범위가 들어가는데 지금 밑에 보이는 이번에 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 되어 있죠. 이걸 정보를 제공한다는 말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경우고 넘겨보십시오. 당사자인 경우고 이번에 다음 페이지 주택임대차 이해관계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까지 색깔 딱 칠하시고 이 경우에는 정보 제공 범위에 뭐가 안 들어가요? 인적사항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 이해관계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요구하는 정보의 범위에 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 포함 제외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3조 7 이거 진하게 올 다 체크하시고 이건 신설된 조항이죠.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임대인에게는 정보 제시 의무가 주어집니다. 임차인이 요청해야 되는 게 아니고 아셨죠? 당연히 누구한테? 임대인에게 주어진 의무인데 1번 해당 주택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줄 딱 것이고 2번 납세 증명서 줄 딱 것이고 요건 제시해야 됩니다. 제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임대차 기간 최단 기간 제한 있죠? 체크하면 됩니다. 2년입니다. 그리고 계약 갱신은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언제까지? 2월 전까지. 무슨 말이죠? 이 경우에는 상임법은 몇 월이죠? 1월 전까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자 3번에 2기입니까? 3기입니까? 2기죠. 상임법은요? 3기입니다. 항상 비교하시면서 묵시갱신의 경우에는 자 두 번째 줄 체크하셔야 되죠. 누가요? 임차인은인데 보통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이렇게 나와요. 항상 주임법 상임법은 임대인, 임차인 위치 있죠. 위치.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지 이게 주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그 통지받으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매달 3월이 경과되면 자, 그 다음에 계약 갱신 요구 나옵니다. 자, 주임법은 비교하셔야 되죠. 주임법은 몇 가지? 9가지입니다. 그죠? 9가지. 상임법은요. 8가지입니다. 8가지고 그 차이 나는 하나가 뭐냐면 실거주입니다. 실거주. 그죠? 상임법은 없죠. 그리고 주임법 몇 기? 2기. 상임법은 3기. 자, 요거 비교하시면서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 보시면 자, 본문에 1번에 어디 동그라미? 2기 동그라미. 잘 따라오고 있죠? 2기. 2번에는요. 그죠? 부정 동그라미. 부정. 그 다음에 3번에는 뒤에 보상 동그라미. 자, 이 질문 잘 나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일정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X. X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일정한 보상을 제공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우리말로 말하면 이거 먹고 떨어져 이 말이잖아요. 안 돼요. 앞에 뭐가 붙어야 돼? 합의가 돼야 돼요. 아셨죠? 서로 합의하에라는 말이 꼭 들어야 돼요. 이거 빠지고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4번 가시면 뒤에 전대 동그라미. 그런데 뭐 없이 임대인 동의 없으니까 무단전대죠. 그 다음에 5번 가셔가지고 맨 뒤쪽 파손 동그라미. 파손의 원인이 뭡니까? 고의과실입니까? 고의중과실입니까? 그렇죠. 중과실인데 고의과실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6번에 가운데 멸실 동그라미 하시고 7번 가셔가지고 7번에 자
두 번째 줄 점유회복 줄 것이죠. 점유회복입니다. 점유회복의 원인 보면 구체적 고지 계획에 따를 때가 나는 안전사고 우려, 다는 철거 또는 재건축 체크하시고 8번 실제 거주 그죠 체크하시면 되고요. 9번은 현저한 의무 위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해가지고 체크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 자, 계약 갱신 요구권 1회죠. 1회 동그라미. 1회 동그라미고 그 밑에 체크하십시오. 묵시 갱신과 별개다. 그러니까 그냥 임대인 임차인 사이에서 특별한 말 없이 한 번, 두 번, 세 번 갔죠. 그래서 갱신해가지고 총 3번 넘어왔어요. 그러면 총 8년 살았겠죠. 그랬는데 이제 임대인이 이제 그만 계약을 끝내야 되겠다. 차임도 올려야 되고 이러니까 그러면 임차인은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딱 한 번은 아셨죠?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갱신될 때 다만 이유 중요합니다. 차임과 보증금은 증감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5번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했죠. 그러면 아까 그러니까 임대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갱신 거절 임차인은 뭐 할 수 있어요? 주민등록 열람할 수 있어요. 아셨죠? 예. 그리고 이때는 손해액을 배상하는데 6번입니다. 손해배상액은 큰 거 적은 거 큰 겁니다. 큰 금액에 딱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뭐 중에 큰 거냐 그러면 1번 환산월 차임 3개월분, 2번 차액 2년분, 세 번째 임차인 손해액 중에서 큰 거 적은 거 큰 겁니다. 큰 거. 그리고 자 7조 차임 등의 정감 청구권이 나오는데 정감 청구권 할 때 주의할 게 뭐냐면 정감 청구권은 2번 정액 청구는 줄 닦으세요. 정감 청구권인데 이게 2번이 딱 고쳐 나와요. 정감 청구는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정액은 제한받지만 감액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유리한 거기 때문에 제약을 안 받아요. 그래서 정감 아니고 정액 청구고 시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이것도 현행 그 하는 기준 금리에다가 연 2%를 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3.7이니까 5.7쯤 되겠다 그죠? 예. 그러니까 하는 기준 금리의 연 2%는 뭐라고? 더한 것 중에서 높은 거 낮은 거. 낮은 비율입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고액이라고 하는 건 좀 드물어요 보기가. 위에 아까 손해액은 큰 거였죠. 대부분은 낮은 금액 낮은 비율입니다.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가 나오고 오른쪽 갑니다. 최우선 변제 그 범위와 기준은 누가 주택임대차위원회가 위원회가 정한다. 그거 이게 언제 기준이었죠? 2023년도 2월 21일 기준이 되고 요 정도만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위원회는 자 체크할 것만 법무부 체크하시고 둔다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9명 이상 15명의 줄 닦으세요. 위원장은 누구? 법무부 차관 정도까지만 아시면 돼요. 딴 거 없어요. 상임법은 9명이 아니라 10명에서 15명입니다. 차이점은. 그 다음에 주택임차권 승계 보입니까?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도 승계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예, 주택임차권 승계입니다. 그런데 3번에 임차인 사망한 후 몇 월이죠? 1월 이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해야 됩니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요. 자동 승계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자동 승계되기 때문에 뭐가 돼? 할머니하고 소녀가, 그죠? 4살짜리 소녀가 아버지 뭐 부채를 갖다가 뭐 4억을 몇 억을 갖다가 빚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것 때문이거든요. 예. 어쨌든 이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아셨죠? 예,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죠. 1월입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은 편면적 강행 규정으로 무효가 된다. 넘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제14조 분쟁조정위원회가 나오는데 생각보다는 양이 좀 많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일단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의 경우는 자 둔다 동그라미
둔답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둔다, 둘 수 있다. 둔다. 아셨죠? 둔다만 체크하시고, 다만 시도에는요 둘 수 있다. 아셨죠? 둘 수 있다. 그리고 딴 거 없고요. 나머지 그냥 체크된 걸 보시면 되는데, 제 밑에 16조 보입니까? 제 16조 구성 운영인데 5명 이상 30명 이하 정도 체크하시고, 오른쪽 이건 분쟁이란 말은 조정에 대한 어떤 결정이잖아, 그죠? 분쟁 조정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판사, 검사, 변호사 출신들이 5분의 2가 돼야 돼요. 위원 중 5분의 2 이상은 판사, 검사,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자 돼 있죠? 요거. 그리고 4번에 부위원장 없음 돼 있죠? 부위원장 제도가 있는 경우는 딱 하나 있습니다. 뭐 공제사업의 운영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쭉 다 배우는 위원회는요, 뭐가 없어? 부위원장 제도가 없어요. 예. 그 다음에 나머지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7번이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을 때 위원회 임기는 2년이었죠. 이건 3년이고 안 바꿉니다. 왜냐하면 판사, 검사, 변호사로 이루어진, 아셨죠? 주로 주가 돼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분쟁에 관한 문제고 그 판단에 관한 내용 신뢰도 때문에 이건 그런 사람들만 돼요. 그래서 3년이고 당연히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조는 뭐냐면 소규모 분쟁에 대해서 소규모 분쟁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조정부를 둘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 3명이죠. 조정부를 둘 수 있다. 까지만 기억하세요.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어디 가느냐 그러면 사소하게 줄 거는 거 보시면 되는데 굳이 안 보셔도 되고요. 어디 가냐 그러면 오른쪽 제22조 조정 절차 갑니다. 조정 신청을 접수한 때는 지체 없이 조정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여기에 포인트 두시면 되고, 넘어갑니다. 23조 처리 기간은 며칠? 60일 동그라미 하시고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60일, 30일.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가지고 제26조 조정 성립이 나옵니다. 조정 성립 2번 조정안에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통지 받은 날부터 며칠? 14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즉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거부입니까? 승낙입니까? 거부입니다. 아까는 뭐였죠? 사실혼 승계할 때는 가만히 있으면 승계였죠. 헷갈리지 않도록 14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해야만 승낙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제30조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우선 사용 의무죠.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는요, 우선 사용 아닙니다. 그냥 권장입니다. 우선 사용 의무가 주어지는 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말한다. 여기까지만 됐습니다.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상임법 가겠습니다.